안녕하세요. 시리우스 원장 박상수라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올림물리하고 올림화학의 프로그램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자리를 여기서 마련을 했는데, 사실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올림물리나 올림화학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희 학원의 물리하고 화학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자, 그중에서 저희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올림물리하고 올림화학 쪽을 좀 더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 관계상 여기서 좀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은 화면 공유를 한 다음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요새 한 며칠 전에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제 주변에 아는 모든 분들이 다 한마디로 아주 어떤 열광에 휩싸인 적이 있었죠. 예, 지브리풍 지브리풍 해가지고 뭐 카톡 프사도 완전히 다 바뀌고 어마어마한 열풍이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어, 사실은 저는 그때보다도 더 놀랬던 거는 2016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좀 약간 바둑을 좀 줄 줄 아는데, 뭐 그렇다고 잘 주는 건 아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세돌보단하고 알파고하고, 바둑을, 어, 5번 기를 뒀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둑을 두기 전에는 다 예상은 인공지능이 과연 이 복잡한 두뇌 스포츠인 바둑을 과연 인공지능이 이겨낼 수 있을까? 한 판도 못 낼 것이다라고 다들 예상을 했고 아마 이세돌보단 그분도 본인도 아마 그런 생각을 아마 가지고서 두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거의 완패였죠. 물론 사국에서 이세돌보단이 정말 묘수를 두는 바람에 어, 정말 그때 이제 인공지능이 약간의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그때 찾아내긴 했지만 거의 인간으로 봤을 때는 AI한테 완전히 완패가 됐던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가 불과 9년 전입니다. 9년 전이고 지금 와서는 거의 인공지능이 이제 예전에 비해서 완전히 많이 어, 대세로 자리 잡게 되었고 앞으로 다시 저희가 생각할 때는 9년이나 10년 정도 지나면 지금하고는 완전히 또 다른 모습이 될 거다. 이런 부분들은 과연 단지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분야에서도 적용될 뿐만 아니라 교육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광범위하게 응용이 될 것이고 더더군다나 이 학생들이 이제 사회에 진출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아마 이런 부분들은 거의 대세가 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교육적인 트렌드도 그렇고 디지털 전환이 계속 가속이 되고 있죠. 근데 가속이라고 합니다. 사실 물리학적인 용어인데 어, 지난 1년 기간 동안보다도 현재 1년 기간이 전환되는 속도가 더 빠르고 또 향후 1년이 되면 더 전환되는 속도가 더 빠를 겁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 기간을 지나서 온라인 수업이 일상화가 된 것은 당연한 거고 사실은 저희는 이제 예전부터 동영상 촬영을 이제 모두 다 수업으로 남겨놨었는데 그런 부분들의 수업뿐만 아니라 이제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은 이제 대세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더더군다나 이제 AI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교육적인 컨텐츠나 아니면 교육적인 방법들이 계속 동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교육적인 트렌드는 예전에는 어떤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어떤 교육이었다면은 지금은 이제는 어떤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제 학생들의 개인 맞춤형 학습으로 조금씩 아마 많은 교육적인 경향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집을 하죠. 그 다음에 그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상태를 진단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얼마나 가장 적합한 교육적인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피드백을 주는 아마 이런 시스템이 조만간 정착이 되리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저희들도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조금씩 눈을 계속 뜨고 있고, 자, 아직은 저희가 가시화는 되지 않았지만은 이런 교육적인 트렌드를 저희들도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저희 학원 모토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공계 진학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학생들이 장차에 우리나라의 리더가 될 친구들이라면 당연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선두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두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좀 대응을 해야 된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은 좀 다릅니다. 현실은 좀 다릅니다. 아마 많이 들으셨겠죠. 현실은 아직도 19세기 교육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의외로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탈피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저희 사교육 쪽에서는 아주 전통적인 방식을 좀 고집하는 부분들이 저는 좀 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21세기에 살아가는 학생들인데 현재 아직까지도 19세기 교육 환경, 아무래도 공장 모델, 그다음에 획일적인 교육 시스템 이런 상황에서 20세기 선생님, 저도 이제 20세기 선생님인데, 자, 강의식, 그다음에 지식 전달식 수업을 하고 있는 선생님께서 향후 이런 친구들을 교육을 한다. 상당히 많은 괴리감이 있을 겁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학생들이 주로 이제 전통적인 교육을 학습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저한테도 굉장히 많은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희들도 뭐 21세기까지 쫓아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환경을 20세기 정도까지라도 맞추자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해서 사실은 저희가 4월 초부터 저희 학원의 모든 강의실에 전자칠판을 다 달아줍니다. 물론 뭐 칠판 수업이 저희가 뭐 부정적이다, 나쁘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더더군다나 과학이고 어,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다가 필기하는 상황을 떠나서 학생들이 그때그때 여러 가지 지식을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시청각 자료가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좀 뭐라고 할까요? 디지털화된 어떤 교육적인 시스템을 구현하려면 아무래도 좀 환경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 하에서 사실 저희가 한 몇 년 전부터 조금씩 강의실을 갖다가 조금씩 현대화하는 작업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아예 모든 강의실에 전자칠판을 달고 학생들이 조금 더 좀 디지털화된 상황에서 좀 수업을 하면 아무래도 학생들이 이런 부분에서 좀 적응을 해 나가면서 미래의 어떤 우리나라에 끌어나갈 문제가 있지 않겠냐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 학원은 이제 앞으로 100% 전자칠판을 이용해서 수업을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 교육은 아마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어 갈 것 같습니다. 어, 지금도 이 영재고나 과고 입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평가가 많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영재고 2단계 평가 내용은 문제 해결력 평가죠. 물론 앞에 창의적이란 말이 하겠지만 문제 해결력을 중시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라는 것은 뭐 사지선다 오지선다 딱 주어지고 답을 딱 하나 골라내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저희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또는 과학자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하나 던져놓고 이걸 한번 당신은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볼래? 그 방법이 100% 정확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를 갖다가 저희가 인지하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결과를 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그런 문제들 또는 그런 평가 방법들이 많이 동원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협업 능력입니다. 소위 말해서 코어죠. 학생들이 혼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공부하면서 다양한 디스커션을 통해서 또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어떤 여러 가지 결론들을 도출해 나갑니다. 예전에는 그냥 한 사람의 능력으로 한 사람이 어떤 문제를 접근해 나갔다면 이제는 앞으로는
수학의 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해서 이제는 디지털화된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어, 여러 가지 과학기술 운영을 저희가 접할 때 이런 기술을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도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영재고하고 면접 시험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다뤄질 거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죠. 네. 자, 이제 물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리가 이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과목이죠.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과목인데, 물리가 왜 어려울까? 사실 저도 물리가 굉장히 어렵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지방에서 학교를 다녔고, 사실 물리 전공한 선생님한테 물리 교육을 받아본 적이 거의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저희가 물리를 배웠을 당시에는 그냥 칠판에 필기 한번 쭉 하시고 한번 공식 읽고 공식 외워 그 다음에 공식에 적용하면 끝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그렇게 배우고 나서 제가 이제 대학교에 올라와서 물리를 전공하면서 물리 문제를 푸는데 정말 막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게 어려운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학생들이 느끼는 아마 그 감정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물리가 왜 어려울까요? 자, 물리가 어려운 이유는 자, 이런 개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추상적인 개념들, 그 다음에 복잡한 수학적인 표현입니다. 여기 보시면 복잡한 수학식들이 많죠. 아마 보기만 해도 어지러울 것 같아요.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은 학생들에게 대단히 큰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더더군다나 저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상황과 물리학에서 말하는 이론의 세계는 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물리학을 처음에 공부할 때 역학을 공부하게 되고 역학을 공부하다 보면 맨날 하는 이야기가 마찰 없다, 저항 없다 이런 얘기로 다 다룹니다. 근데 실제 세상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세상은 마찰도 존재하고 저항도 존재하고 더더군다나 워낙 수학이 어렵기 때문에 물리학에서는 보통 조금 제가 유식한 말을 쓰겠습니다. 선형화된 식을 씁니다. 선형화되었다는 얘기는 1차함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x가 두 배가 되면 y가 두 배가 되는 그런 식들을 사용을 하는데 실제 세상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깨끗한 직선의 세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세상과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실제 세상과 이론의 세상은 완벽하게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느끼는 여러 가지 지적 괴리감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학생들이 물리를 접근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자, 물리학의 학습의 어려운 요소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상적인 개념들입니다. 추상적인 개념들. 그러니까 물리를 공부하다 보면 아주 추상적인 개념들을 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에너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야기는 무지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마치 이게 돈과 같은 것 같은데 이 돈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화폐나 지폐 단위로 옮겨가는 게 아니라 어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약에 카드 결제를 하게 된다면 자 돈은 결제가 됐지만 돈이 옮겨가는 사실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듯이 마치 이런 개념입니다. 이런 추상적인 개념. 그 다음에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사실 물리는 공식을 암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배웠고 공식 암기에만 너무 치우치다 보면 어떤 사고 과정이나 아니면 그 식이 왜 나왔는지 논리적인 추론 과정을 굉장히 스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스킵하는 과정에서 그냥 기계적인 공식 암기는 물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런 내용들을 실제 상황에 적용을 하는 상황에서 또 엄청난 괴리감이 생깁니다. 실제 세상은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세상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리에서 가분시에서는 엄청난 간극이 굉장히 심합니다. 더더군다나 이 구조 자체가 기초가 약하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처음에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 그나마 좀 접근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어렵게 어, 들어갈 수도 있고 의외로 그래도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특히나 이 기초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희는 이걸 갖다가 습관이라고 하는데 습관을 어떻게 들이냐에 따라서 물리 공부가 대단히 쉬워질 수 있고 대단히 어려울 수 있고 평생 극복하지 못할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물리학을 다가가기가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강조하는 것은 이 기초입니다. 기초. 이 기초를 얼마나 잘 튼튼하게 쌓느냐에 따라서 쉽게 들어갈 수도 있고 아주 어렵게 접근할 수도 있다는 점. 죄송합니다. 자, 물리대회를 말씀드리면 이 물리대회는 한국물리학회에서 주관하는 물리학회의 어떤 공식적인 대회입니다. 예전에는 한국중학생물리대회라는 대회가 있었는데 이게 개편이 돼가지고 2023년도부터 물리대회로 통합해서 실시를 합니다. 연 두 번 실시를 합니다. 2월하고 8월에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시험 방식은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냥 집에서 컴퓨터를 보면서 그냥 시험을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객관식 모집문과 그다음에 30문항 있는 숙제, 그다음에 감점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하나당 오답을 기재했을 때 감점이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시험 과정은 한 단계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급, 중급, 고급, 전문가 과정으로 구분해서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응시를 할 수 있고, 한 번 시험 볼 때 두 개 과정을 동시에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급하고 고급은 그 한 날에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단계 시험 시간이 1시간이고 예를 들어서 중급을 보게 되면 30분 있다가 고급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두 개 과정을 하루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제 범위는 초급, 중급, 고급, 전문가 과정에서 이렇게 네 가지 출제 범위는 여기에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래로 내려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저희 학원에서 가장 많이 물리교육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중급 과정을 중시를 하게 되는데 중급 과정만 말씀을 드리면 중학교 물리 부분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통합 과정의 물리 과정 이 출제 범위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약간 넘어가는 정도의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중급 과정이라고 하면 고등학교 통합과학 이상의 물리, 다시 말씀드려서 고등학교 물리 1이나 물리 2 과정에 해당되는 내용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급 과정은 학생들이 준비할 때 이 과정보다 조금 더 어렵게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많이 보게 되는 과정은 고급 과정입니다. 이 고급 과정은 고등학교 물리 과정에다가 플러스 대학교 일반 물리 과정까지 들어가게 되고 아마 아시겠지만은 대학교 일반 물리 과정은 미분적분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미분적분을 이용한 문제들도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가 과정은 이 과정을 뛰어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학원에서 공식적으로 준비를 하지는 않습니다.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마 저희들이 5월 달에 추가적으로 설명회가 편성이 될 겁니다.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은 계속 교육적인 환경은 변화하고 있죠. 더더군다나 근데 물리는 계속 어렵게 느껴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리라는 과목 자체는 너무 어렵지만은 기초를 얼마나 잘 튼튼하게 잘 다지느냐에 따라서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앞으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학생들을 지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탄탄한 기초 프로그램입니다. 뭐니 해도 학생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기초 공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얼마나 학생들이 처음에 물리라는 과목 또는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죠. 얼마나 정말 기초를 충실히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학생들이 공부하게 될 앞에 미래가 결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모든 교육 프로그램들이
탄탄한 기초 프로그램들을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고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과학 영재 맞춤 교육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맞춤 교육을 실시를 하면서 장래 학생들이 이제 대한민국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옛날에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서 어떤 친구가 있냐면 혹시 이그 노벨상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그 노벨상을 수상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2000 몇 년도인지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름이 한지원이라는 친구입니다. 아마 유튜브로 검색을 해보시면 이그 노벨상 한지원 하면 아마 다 검색이 될 겁니다. 그 친구가 사실 저희 학원에서 한 10년 정도 전에 같이 공부를 했었고 정말 재밌게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저하고 여러 가지 농담도 주고받으면서 또 문제를 못 풀면 저한테 좀 야단도 맞다가 또 잘 풀면 또 뭐랄까 칭찬도 해주고 그러면서 사실 공부를 해가면서 재밌게 공부했던 기억이 났었고 그 다음에 그 친구는 이제 그 당시에는 한국중앙생 물리대회를 응시했었는데 당연히 금상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민사고를 들어가서 지금 해외에서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어, 사실 이 앞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뭐 좀 조그만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모자란 것 같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친구들은 장차 우리나라를 이끌고 갈 대단한 인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오류가 있고 좀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분명히 미래에는 정말 위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저희 학원에서 설치가 되어 있는 전자칠판입니다. 이게 실제로 설치가 되어 있고 모든 강의실에 이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다른 학원에서와는 달리 기본적으로 모든 교육적인 시스템을 현대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개인 맞춤형 로드맵, 다시 말씀드려서 학생들이 현재 수준에 맞춰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 아니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라는 것들을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가이딩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영재성 개발 프로그램을 저희가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어, 여러 가지 성취도 평가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의 데이터를 저희들도 자 이제 수집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약점이나 강점들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앞으로 이 학생들이 어떤 진로로 공부를 하면 좋을지를 저희가 설계하는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1월부터 저희가 시리우스 LMS라는 사이트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운영된 지가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좀 기초적인 기능만 현재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이트는 언제든지 저희가 다른 것들을 계속 시도를 해서 좋은 기능들은 계속 개발을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 잠깐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예 저희가 이제 이 화면입니다. 이 화면인데 이 화면은 이제 시리우스 LMS 사이트를 들어갔을 때 학생들 화면은 아니고 제 화면입니다. 제 화면인데 학생들도 아마 화면도 초반에 이렇게 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이 사이트로 들어가서 접속을 하게 되면 이제 잠시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 화면이긴 하지만 제가 여기서 이제 수업을 하게 되죠. 학생들도 아마 자기가 수업하는 반은 아마 뜨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현재 수업하는 게 이렇게 물리길라잡이라는 수업이고 이 물리길라잡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영상들이 올라갑니다. 영상들이 올라가고 또 수업 영상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수업에는 수업 시간에는 잘 해결하기 어렵고 아니면 수업 시간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학생들을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따로 저희가 또 영상을 또 찍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학생들이 충분히 이 영상을 통해서 수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어,
학생들이 좀 싫어하긴 하지만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 어, 시험을 했는데 이 반 같은 경우는 저희가 6회에 걸쳐서 지금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5회까지는 받고 현재 6회는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죠.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제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자기가 이제 정해진 시간 안에 시험을 보면 자기 결과가 이제 채점을 이제 평가를 하게 되고 그 결과가 저희가 쭉 데이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가깝게는 이제 이 과정 끝나고 어떤 과정으로 승급할지 결정을 하게 되고 이런 데이터들이 쭉 쌓이게 되면 앞으로 학생들이 과연 이공계 진학, 특히나 뭐 영재보다 과거를 진학하는 것이 적합한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진학하는 것이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현재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이를 뿐만 아니라 저희가 향후에는 이제 과제, 사실 이제 수업 시간에 일일이 학생들 숙제 검사를 하기가 대단히 어렵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사이트를 통해서 미리 학생들이 숙제를 하고 그런 것들을 숙제를 갖다가 요새 이제 사진으로 다 찍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여기다 올려놓으면 이제 학생들, 선생님들이 또는 글쎄요, 저희가 아직까지 거기까지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취업 인공지능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숙제 관리 시스템도 이 사이트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음,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아까 사이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최대한적으로 효율적으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아마 들어가면 알겠지만은 학생들이 그렇게 쉽게 다 접근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적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험 관리만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학생들 과제도 여기서 저희들이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여러 가지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그거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학생들의 어떤 진로나 이런 것들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물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리 프로그램은 저희가 크게 세 단계로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탐색, 두 번째는 이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장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 이거는 이제 학생들 단계별로 또 난이도 순서대로 저희가 자, 이렇게 과정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탐색 단계입니다. 말씀 여기 어원과 같이 학생들의 흥미나 관심을 탐색하고 확장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관련된 과정은 물리결합이 그다음에 지진물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과정을 학생들이 지나가게 되면 저희는 이제 언더스탠딩 이해 단계라고 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물리를 갖다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물리 과정 또 엘리트 물리 과정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자, 이 과정을 더 돌파를 했다. 그래서 중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가장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가겠죠. 여기가 이제 그로잉 단계라고 해서 학생들의 최고 실력을 갖다가 발휘할 수 있는 단계. 이게 이제 일반 분리 과정입니다. 이렇게 세 단계로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고 탐색 단계는 크게 목표가 기초를 다지는 과정입니다. 기초를 다지고 그 다음에 흥미를 확장하고 그 다음에 기본 개념을 탐구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기초가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량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물리학에서 질량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질량은 중학교과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질 고의 양이라고 정의합니다. 물질 고의 양. 근데 물리학자들한테는 질량이 물질 고의 양이다라고 정의하면 정확한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근데 중학교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정의할 수밖에 없지만 실제로 질량의 정확한 정의는 어떤 거냐면 조금 제가 무식하게 말씀드리면 운동의 변화를 방해하는 크기입니다. 운동의 변화를 방해하는 크기. 사람으로 따지면 일종의 고집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질량이 크다 그러면은
운동이 많이 변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질량이 작다 하면 운동이 굉장히 많이 변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처음에 질량을 갖다가 그렇게 정의를 해놔야지 학생들이 이제 쭉 물리를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상대성 이론을 공부하게 되고, 상대성 이론에서는 얼마든지 질량이 물체 운동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을 배우게 되는데, 초반에 그렇게 질량을 정의를 해놔야지 나중에 배웠을 때 이 질량이 운동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기초적인 부분들을 얼마나 잘 접근할 수 있는지, 특히나 아주 쉬울 때 이런 것들을 잘 정립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탐색 단계는 이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탐색 단계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리길라잡이, 그다음에 비딩물리, 이렇게 두 가지 과정입니다. 탐색 단계는 이렇게 두 가지 과정인데, 물리길라잡이는 어, 총 8회 과정으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8회 과정이고, 이 과정의 특징은 브릿지 과정입니다. 브릿지 과정이고, 사실 이 길라잡이는 제가 한 2000년대 중반쯤에 이 시리우스를 만들기 전에 그 전 학원에 있었을 때, 그때부터 사실 이게 고민했던 내용들입니다. 어떤 내용들이냐면, 처음에 제가 이제 물리를 가르치다 보면은 아마 어머님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등가속도 운동 같은 걸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등가속도 운동을 가르치면 항상 어떻게 접근하냐면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유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등가속도 공식을 유도한 다음에 얘가 얼마, 얘가 얼마 하면은 답이 얼마 이렇게 딱 나오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공부를 해서 학생들이 과연 이해를 한 건가? 라는 어떤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면, 음, 등가속도 운동식을 모른다 하더라도 단지 그냥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의 개념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등가속도 운동을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주 어려운 공식이나 어려운 수식을 쓰지 않아도 아주 기초적인 내용으로도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편성된 과정이 길라잡이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과정에서는 복잡한 수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공식의 최소화를 지향을 합니다. 어, 그래서 아주 복잡한 식으로 접근하는 것들은 하나도 없고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어, 고등학교 물리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공부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편성된 과정이 물리길라잡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총 8회로 진행을 하게 되고 역학 3회, 전자기 3회, 그다음에 파동공학 2회 해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 정말 학생들이 고등학교 물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만 엑기스로 뽑아내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디귿물리는 어떤 과정이냐면, 디귿물리는 이런 과정입니다. 어, 사실 제가 또한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또 하나의 문제의식이 생겼는데, 뭐냐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쯤 되는 친구들인데, 특히나 남학생들이 그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수학이 굉장히 재능이 많고, 그 다음에 암기는 되게 싫어하는 친구들. 근데 수학에 굉장히 재능이 많은 친구들. 그리고 좀 물리를 좀 재밌게 하고자 하는 친구들. 그리고 좀 천천히 하고 싶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한테 적합한 과정이 뭘까?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고등학교 물리를 갖다가 그대로 교육을 해서는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느긋하게 하면서 영재성을 좀 가미한 그런 과정이 디딤물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길라잡이 과정보다 조금 내용이 깁니다. 14회 과정입니다. 그리고 내용도 조금 더 길고, 사실 24회 과정은 중학교 과정의 물리 내용들은 다 포함을 하고 있고, 이 과정만 가지고도 TPL 중급 과정의 내용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물리길라잡이는 8회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다 아우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디귿물리는 14회 과정으로도 TPL 중급 과정, 시험의 내용들은 거의 다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시작하고 싶은 친구들 또는
자기는 영재고 과거에 좀 가고 싶고 조금 일찍 출발을 했는데 너무 오버페이스를 벌이면 안 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한테는 이 과정이 굉장히 적합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영재고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좀 늦게 준비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고등물리를 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적인 여유가 안 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최소한 디딤물리 과정을 듣게 되면 어느 정도 영재고를 준비하는 어떤 이론적인 베이스는 최소한으로 만족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디딤물리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의 시간표는 여기 참고를 해주시고 저희가 길라잡이 디딤물리는 5월 개강반은 여기 있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더스탠딩, 즉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원리분리 과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리분리 과정, 특히나 이 이해 단계는 이제는 아까 기초 탐색 단계에서는 이제 어떤 기초 개념의 확립, 그 다음에 관심과 어떤 그런 것들이 확대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물리 개념을 학습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은 심화학습까지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력,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상황들이 이제 더 많이 나타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더군다나 이 과정은 영재고 과학부 입시에 필요한 물리 실력의 대부분 내용들을 다 구축을 하고 있고 일부 내용들은 입시 과정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영재고 과고를 진학했을 때 물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기초적인 베이스를 제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저희가 원리물리 과정이 있는데 이 원리물리 과정은 고등학교 물리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행 두 고등학교 물리 과정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습니다. 고등학교 물리에 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찌 보면은 약간 영재고나 과거에 들어가려고 하는 친구들한테 조금 알맞게 편성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올림물리 과정에서 저희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계통별 학습입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예를 들어서 역학이라는 주제가 있다면 역학이라는 주제를 요새는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물리학, 또 진로 탐색에도 또 물리학, 그래서 역학이 나눠서 들어가는데 저희는 그렇게 편성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역학이면 역학을 쭉 그냥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 내용들은 고등학교 역학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대부분 다 포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 학습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이 과정을 저희가 꼭 공부를 해야지 일반 물리 과정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일반 물리 과정은 이 물리 물리 과정을 듣지 않고 다시 말씀드려서 고등학교 물리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학습하지 않으면 일반 물리 과정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일반 물리의 브릿지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수업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5월 달부터 수업 편제를 좀 바꿨는데 원래는 저희가 30회 수업을 그냥 한 세트로 놓고 저희가 수업을 진행했었는데 5월 달부터는 저희가 파트를 크게 두 파트로 나누자. 두 파트로 나누자. 그래서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눠서 저희가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30회 수업이 너무 깁니다. 너무 길어서 한 15회까지는 수업을 하다가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상 그만두고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아니면 처음에 공부를 하다가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고 싶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 근데 중간에 합류하기가 좀 매우 애매한 그런 상황에 있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조금 저희가 올림물리 커리큘럼을 두 파트로 나눠가지고 파트 1, 파트 2로 저희가 나눠서 저희가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파트 1을 진행한 다음에 바로 파트 2로 이어지는 그런 체제긴 하지만 중간 합류는 파트 1 끝나고 파트 2부터 중간 합류도 가능합니다. 파트 1은 주로 저희가 주 1회 4시간 수업 15회로 편성을 하고 있고 주제는 역학과 연력학입니다. 역학과 연력학. 그 다음에 파트 2는 똑같습니다. 주 1회 4시간 15회 수업은 똑같고 여기에서는 전자기, 광학파동, 현대물리 이렇게 저희가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올림픽 수업 구성은 파트 1과 파트 2로 저희가 쪼개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냥 30회 과정으로 쭉 스트레이트로 진행을 했다면 5월 달부터는 저희가 파트 1 끝나고 다시 파트 2로 자동적으로 연결은 되긴 되지만
중간 합류가 조금 더 용이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뀐 거는 뭐냐면 성취도 평가를 좀 저희가 좀 강화시켜야 되겠다. 저희가 이제 1월 달에 저희가 LMS 사이트를 저희가 개발을 했고 쭉 운영을 하면서 이 사이트의 장점은 바로 수업 시간에 자주 시험 보는 건 좋은데 수업 시간에 너무너무 자주 시험 보다 보면은 본 진도를 못 나가거나 아니면 학생들의 개념을 좀 풍부하게 공부해야 될 시간을 좀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은 수업 시간대로 활용을 하고 학생들이 이제 집에 가서 뭐 어떤 학생들은 뭐 새벽 2시에도 시험을 보기도 하긴 하지만 아니면 쉬는 날 학생들의 편한 시기에 성취도 평가를 보면 조금 더 자주 성취도 평가를 할 수 있겠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가지고 기존에 저희가 올림물리를 나갔던 과정보다 조금 더 많은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보통 7회 성취도 평가를 했다면 앞으로 올림물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거의 딱 2배를 저희가 성취도 평가를 시행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두 단원 나갈 때마다 한 번의 시험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제가 이거를 했던 이유도 3월 달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릴리빌라자비 수업을 제가 수업을 했는데 그 수업은 저희가 매주 시험을 봤습니다. 매주 시험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아이들이 참 죽어났습니다. 그런데 한 4회, 5회 시험을 보면서 조금씩 학생들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변화냐면 일단은 공부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안 하면 제가 협박을 합니다. 2회 연속으로 시험을 안 보면 퇴원 조치를 하겠다. 예, 아주 강력하게 들어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시험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시험을 공부하려면 아무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숙제를 한 번이라도 더 충실하게 해야 되거나 아니면 복습이라도 한 번 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공부를 하는 친구들의 실력이 확 늘어난 걸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3월 달부터 이미 좀 테스트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한 4회, 5회 진행하다 보니까 이거를 다른 과정에도 도입을 하면 학생들의 실력 향상에 아주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올림픽에서도 성취도 평가를 기존보다 2배 정도 더 많이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현장에서 시험을 보면 아무래도 학생들의 수업 시간을 좀 많이 뺏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 시간을 최대한으로 손실을 보지 않는 범위라면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시리우스 LMS 사이트에서 시험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커리큘럼은 1권 14개 단원이고 2권 15개 단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한 번 수업할 때마다 평균적으로 1개 단원씩 저희가 진도를 나가게 되고 매강 2주나 3주마다 한 번씩 저희가 평가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이 과정이 끝나게 되면 학생들이 올림물리 문제풀이 과정, 또 올림물리 심화 과정, 일반물리 과정 이런 과정으로 저희가 이제 연계 과정을 저희가 만드는데 올림물리 문제풀이 과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올림물리를 일단 이수한 친구입니다. 올림물리를 이수했는데 조금 성취도 평가가 조금 안 좋은 친구들입니다. 안 좋은 친구들은 다시 올림물리를 또 듣고 또 아주 긴 기간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압축해가지고 개념 정리를 하고 조금 타이트하게 학생들이 공부를 해서 기본 개념을 핵심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올림물리에서 많이 다뤄보지 못했던 문제들을 조금 더 많이 다루자라고 해서 편성된 과정이 바로 올림물리 문제 풀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모토는 기본 개념 정리가 기본적인 모토고 이게 또 낙서가 많이 들어가요. 오늘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네. 공유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고 네. 네. 어떻게 금지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거 두 가지 좀 장난치면인데요, 지금? 네. 진짜. 주석 작성 금지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네. 주석 작성 밑에 네네네 있는데 네. 그걸 하면 아니 제가 이거 수업을 제가 줌으로 실시간으로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도 하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학생들이 하면은 굉장히 많이 혼내고 바로 안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이렇게 하시는 거는 조금 저로서도 약간 좀 당혹스러운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올림픽 문제풀이 과정은 크게 스텝 1 과정과 스텝 2 과정으로 저희가 나눠서 수업을 하게 되는데 스텝 1 과정은 주로 기초 문제풀이를 다루게 되고 스텝 2 과정은 그거보다 약간 심도 있는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는 다양한 문제들을 적용을 해서 학생들의 문제 해결력을 조금 상상치고자 하는 과정이고 이제 올림물리 과정을 끝난 친구들 중에서 좀 성취도가 조금 좋은 친구들은 그러니까 대강 성취도 평가에서 한 60점에서 80점 그 사이 정도가 되는데 그건 약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되는 친구들은 올림물리 심화 과정으로 저희가 이제 연계를 시키게 됩니다. 이 올림물리 심화 과정은 기본적으로 심화된 개념 학습을 조금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올림물리에서 다뤘던 내용들 중에서 조금 어려웠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을 저희가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학생들이 중학생 물리대에서 나왔던 문제들 중에서 좀 어려운 문제들도 다루게 되고 조금 고차원적인 문제들을 좀 많이 다루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개념 능력을 향상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과정은 일단은 저희가 아직은 이 과정의 성취도 평가는 기존대로 유지를 하지만 이 과정도 언젠가는 성취도 평가의 횟수를 줄이고자 하긴 하는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총 4회에 걸쳐서 성취도 평가를 시행을 합니다. 14회 중에서 4회를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리트 물리 과정은 이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면 기본적으로 엘리트 과정은 조금 다른 방식입니다. 이 과정은 고등학교 물리학을 그대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올린 물리는 고등학교 물리에 준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저희가 영재성에 맞춰서 저희가 재편성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엘리트 물리 과정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물리의 내용을 그대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나가는 과정은 배정된 교육 과정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물리학을 그대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내용 자체는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물리학의 내용들이고 올림 물리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비슷하거나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올림 물리에서 다룬 내용보다는 조금 내용은 좀 좁습니다. 좀 좁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물리학 내용, 그러니까 예전에 얘기했던 물리 원 내용이 고등학교 물리학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다루지는 않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좀 좁고 난이도는 거의 비슷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은 약간 상황에 따라서 수업 시간이 좀 다르게 편성이 되는데 주일에 3시간 수업을 편성하면 16회 수업을 진행하고 주일에 4시간 수업을 하면 12회로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과정을 끝나게 되면 어떤 학생들은 올림물리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고 어떤 친구들은 영재고등학반 아니면 이제 일반계나 자사고를 진학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여기서 이제 물리 과정을 종료하거나 아니면 이제 중학교 3학년 때쯤 돼가지고 다시 통합과학 내용을 정리하는 그런 단계로 학생들이 공부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시간표는 여기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성장 단계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물리의 가장 최고 단계가 이제 성장 단계인데 이 과정은 거의 일반 물리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 물리 과정이고 이 일반 물리 과정은 기본적으로 근본 개념 학습을 합니다. 근본 개념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본질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수학적인 어떤 자유로움을 허용을 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물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수학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들이 나타나게 되고 사실 물리학에서 쓰는 수학을 저희가 해석학이라고 하는데 해석학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가미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미분, 적분, 그 다음에 삼각함수, 그 다음에 뭐 벡터 이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고등학교 이과 수학에서 다뤄지는 내용들은 거의 다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물리 과정은 원리 물리 과정과 다르게 수학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아까 다 드리진 않았는데 원리 물리 과정까지는 그냥 중학교 수학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접근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 물리 과정은 중학교 수학만 가지고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고등학교 수학의 미분 접근의 기초적인 내용들은 접근할 수 있어야지만 일반 물리 과정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 물리 과정 중에서도 80점 이상 받은 친구들 중에서 어느 정도 수학적인 능력이 되는 친구들을 일반 물리 과정에서 저희가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TPL 중급 과정에서 어느 정도 수상을 했던 친구들, 또는 아까 올리블리 심화에서도 어느 정도 결과가 잘 나오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수업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양한 문제를 저희가 해결을 하는데 대학교 일반 물리에서 다루는 아주 유명한 기초적인 연습 문제들, 그런 것들을 웬만하면 다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크게 저희가 두 파트로 구성이 돼가지고 일반 물리 1과 일반 물리 2로 저희가 수업을 구성을 합니다. 일반 물리 1은 사실은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올림 물리 1과 과정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반 물리 1은 역학, 그 다음에 파동, 그 다음에 열역학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이 일반 물리 1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물리 2는 전자기, 광학, 현대물리 이렇게 들어가는데 각 과정당 15회 수업으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이 과정도 온라인으로 성취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일반 과정. 그 다음에 많이 여쭤보시는 과정 중에 하나가 영재고나 과학고를 준비하려면 도대체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어떤 과정이 가장 핵심적인가? 물론 물리를 많이 공부하면 좋긴 하겠지만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견제로는 이 과정까지는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재고 과목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기린물리 과정까지는 일단 하셔야 됩니다. 기린물리 과정. 다시 말씀드려서 기린물리 과정을 마무리를 하지 못했다면 사실 영재고 과목을 준비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조건입니다. 기린물리 과정. 이 과정이 이제 끝나게 되면 올림물리 과정. 여기까지 하면 아무래도 물리 실력에 조금 많은 향상이 있겠죠. 그리고 많은 어떤 안목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더 끝나서 원리물리 문제풀이나 심화 과정까지 한다면 아마 그때는 영재고 과목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이론적인 베이스를 구축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을 통해서 영재고 종합반으로 합류를 하신다면 영재고 과목 준비, 영재고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거다. 이 과정을 다 마무리를 못한다면 최소한 비물리 과정이라도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 최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들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반 물리 과정까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일반 물리 과정은 입학하고 나서는 되게 필요한 과정이긴 하지만 입시에서는 그렇게 많이 다뤄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여기까지 하시면은 영재고를 준비하고 과고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큰 이상은 없을 거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LMS 사이트를 운영을 하면서 성취도 평가의 체제를 조금 바꿔가지고 5월달부터는 다음과 같이 성취도 평가의 횟수를 저희가 정해놓고 기존보다는 조금 더 속된 말씀으로 드린다면 좀 빡세게 저희가 성취도 평가를 준비를 하고 학생들을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성취도 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의 이해도를 평가를 하고 취약점을 파악을 하고 또 하나는 성취감도 느낄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학생들의 객관적인 실력을 파악을 해서 학생들의 진로를 탐색하는데 제대로 된 데이터를 한번 제시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시리우스 물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느냐. 그리고 사실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교육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생각해야 될 가치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어쨌든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스타트하는 시점은 다르고 스타트하는 단계는 다르겠지만 학생들의 어떤 수준과 상황에 맞춰서 학생들의 수준과 상황에 맞춰서 어떤 단계로 공부를 해야지 가장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것인지 그런 방법을 제시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입시를 준비하고 TPL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본적으로는 학생들이 물리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앞으로 물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개념으로 인해서 막히는 상황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고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기존에 배웠던 친구들이 많이 학생들이 느끼고 나갔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기까지고 중간에 여러 가지로 좀 기술적으로 약간 좀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는 부분들은 좀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화학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은 제가 조금 더 잡았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리우스에서 화학 수업하고 있는 이승우라고 합니다. 어, 문제 생겼을 때 제가 좀 알면은 해결을 드릴 텐데, 제가 원장님보다 저런 건 잘 못했어요. 일단 화학 관련돼서 좀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화학 수업은 하고는 있지만, 그, 중요한 과목이 뭐냐라고 물으면은 저는 물리를 추천드리거든요. 일단 물리를 잘하면 화학도 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물리를 바탕으로 화학도 아주 저학년 단계에서 나가는 건 별 상관이 없는데 그냥 뭐 열심히 외우기만 하면 되고 하라는 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단계가 올라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수준이 필요하고요. 그 물리를 바탕으로 화학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물리를 이용해서 물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과목이 화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학을 하고 있지만 저도 물리를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일단 물리는 아까 원장님 처음에 잠깐 얘기하셨지만 상당히 이상적인 조건의 것들을 얘기를 하시거든요. 과목 자체가 이상적인 거를 다룰 수밖에 없어요. 그 현실하고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화학은 좀 더 이제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과목이고 그래서 오늘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릴 거는 조금 더 현실에 가까운 이야기들 위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심화학습을 왜 해야 되냐? 이게 지금 뭐 영재고 입시 준비가 중등 교과 범위까지만 공부하면 된다더라. 그럼 그거를 뭐 중등만 하고서 영재고 준비 들어가면 되느냐라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교육 과정이 요번에 또 바뀌면서 통합과학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죠. 근데 어떤 데서는 설명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제 다른 것 다 필요 없다. 통합과학만 하면 된다. 뭐 그런 주장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과연 그게 맞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다르게 생각을 한다는 거거든요. 심화학습을 왜 해야 되느냐? 일단 개편되는 게 있기는 한데 일단 이게 지금 바뀌는 교육 과정대로 가면 수능도 단계를 줄이고 내신도 뭐 5등급제로 바꾸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상위권에서는 이 변별력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일단 뭐 인터뷰한 내용에 대해서 기사가 난 게 있어가지고 지금 참고로 가져왔습니다. 지금 어떻게 대입 준비 관련해서 어떤 걸 주의해야 되냐 쭉 있는데 정시 이게 지금 수능만 준비해가지고 될 건 아니라는 거죠. 수능만 준비할 거면 통합과학만 하면 되게 맞습니다. 다른 과목은 안 들어가니까요. 통합과학 이후의 거는 뭐 물리 원투, 화학 원투 이런 게 전혀 안 들어가는 거 상관이 없는데 이제는 이제 수능만으로 할 건 아니다. 상위권 대학에서는 정시에 대한 게 이제 비중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학교 생활 기록부, 뭐 내신 등급 주는데 과목 수준이나 뭐 진로 연관성 요거는 이게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얘가 지금 어느 과를 지원한다. 그럼 그 과에서 이 학생은 수능에서 어떤 과목을 보라. 이제 그런 식으로 요구하는 게 있고 내신에서도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수능에서 통합 과목만 보게 되니까 내신에서 이 학생이 고등학교 때 가령 뭐 물리원을 들었 물리와 관련된 걸 들었다. 화학 관련된 걸 들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요구를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본인의 진로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완전히 정해진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공계 쪽으로 진로를 잡고 있다면 필요한 과목들은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리고 이제 그거 관련돼서 이제 전공과 관련돼서 어느 쪽으로 갈 건지 이런 거는 그토록 희망해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나오다니 언급이 놀라지 된다는 않을 수 없었다. 아까 성역이다 하고 외칠 때 목소리는 굉장히 화가 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의 가지 못한 목소리는 네, 이제 그다음에 뭐 학생부의 세부 특기사항이라는 거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럼 이게 단순히 그냥 수능에만 맞춰서 통합과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본인의 강점을 좀 찾아야 되고요. 나는 어느 과목이 좀 더 적성에 맞다. 이런 거 찾아 조금 더 깊게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입시 결과에 대한 거, 이것도 이제 기사 났던 거 자료를 화학 선생님이 구해주셔가지고 써먹고 있는데 일단
영재고 출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면은 뭐 수시, 정시 요거 표는 인쇄된 부분이 있으니까 뭐 참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재학교 8개 다 합쳐서 정원이 800명이 조금 안 되죠. 근데 지금 서울대 입시에서 지금 최초 합격생 뭐 이제 붙었다가 나중에 이제 다른 데로 이제 뭐 두 군데 붙어가지고 뭐 여기 포기하고 저기 간다 이런 케이스 제외하고 이제 그거까지 지금 따지면은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니까 일단 최초 합격생 기준으로만 따지면 영재학교 출신이 압도적으로 지금 얘네들은 대부분 진학이 상당히 이제 서울대라든지 서울대 안 간 학생들도 뭐 카이스트라든지 포항공대라든지 이런 쪽으로 대들 진학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입시 관련해 가지고는 뭐 영재고 이런 쪽을 생각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목고 입시와 관련해서 그럼 심화를 왜 해야 되냐? 지금 저희 기준으로 따지면 일단 마찬가지 물리와 마찬가지 전체 시스템은 물리랑 같거든요. 길라잡이, 디딤, 그리고 올림피아드, 마지막에 일반 화학까지. 전체 시스템은 동일한데 거기서 이제 제일 핵심이 될 뼈대가 제일 중심이 위치하고 있는 게 올림피아드 화학 과정인데 그 과정을 한다라는 게 이게 중등 교과 과정 범위를 넘어서 이게 고등 범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좀 더 넓게 보고 그 다음에 중등 교과 과정이 있다가 다시 뭐 그림 같은 거 하나 띄울 건데 상당히 내용이 많이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영재고 준비하는 입장에서 중등 과정만 하면 돼라는 것 때문에 화학 파트는 상당히 학생들이 쉽게 공부를 접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좀 덜 느끼는 부분이기도 하고, 물론 거기서 이제 깊이를 따지고 들어가면 좀 얘기가 달라지는데, 다루는 범위 자체가 중등 과정에서 아주 제한된 내용들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화학에 대해서 아주 단편적인 모습만 알고 있는 상태로 진학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화학을 자기의 좀 주력 과목으로 삼겠다. 나는 화학을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면 올림피아드 준비까지, 화학 대회 준비까지 한번 경험을 해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창의적인 거라든지 학습 부담 이런 부분은 무슨 얘기냐? 중등 과정에 것만 영재고 출제 범위로 나오기는 하는데 여기에서 딱 그 단어만 알고 있는 학생이랑 그 주변의 다른 단원들 내용들도 알고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같은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여기서 어디까지 생각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시야 자체가 좀 많이 달라지고 그래서 화학도 영재고 준비해서 올림피아드 화학 정도까지는 준비를 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학습 부담 감소 이 부분은 영재고 준비가 중등 과정에 맞춰서만 공부를 해버리면 그 이후에 영재고 가고 들어간 다음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영재고 수업을 계속 이제 매 해마다 들어가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영재고 준비하느라 힘들게 공부를 하고 여름에 시험 봐서 결과 나오고 나면 아주 기분이 좋아해요, 애들이. 근데 그게 딱 일주일을 못 넘기더라고요. 일주일을 못 넘기고 다시 이제 입학해서 할 거를 준비해야 되는 것 때문에 이제 다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죠. 물론 더 어려운 내용도 공부해야 되고 공부할 양도 더 많이 늘고 힘들긴 한데 그래도 힘들다고 하면서 보면 얼굴에 웃고는 있어요. 다 붙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진행하는데 이후에 이제 영재고 준비까지만 생각하면은 굳이 고등학교 과정 거를 좀 더 심화된 내용을 공부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붙고 난 이후를 생각하면은 고등학교 과정까지는 공부를 한번 한 학생들이 이제 입학할 때 좀 부담을 덜 가지고 공부를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보여드린 거는 뭐 영재고 기출 문제입니다. 요거는 지금 보시면 인쇄된 거에는 문제들이 많이 겹쳐져 있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학교 그 서울경제학부 홈페이지 찾아 들어가면 다 공개된 자료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편하게 이제 대충 보시면 되고요. 문제 자체가 상당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길게 되어 있는데 실험과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막상 물어보는 거는 용해도에 대해서 이 실험 결과에 대해서 분석해서 오차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찾아봐라. 요거는 그냥 주어진 데이터만 이렇게 잘 분석하면은 아이들이 뭐 다음 빼기 사칙 연산 정도만으로 충분히 답은 냅니다. 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오차 원인이 뭐가 있냐,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라. 이런 게 중등 교과 과정에서 그냥 내신 위주로만 진행을 했다, 중등 과정만 진짜 착실하게 했다 일 때, 그럼 여기서 실험을 학생들이 해보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 오차가 어떤 게 생길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오차가 발생한다면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단원 이외의 것들도 같이 넓게 볼 수 있는 학생들이 훨씬 유리하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내용도 지문이 좀 들어가고 내용들이 있고, 이거는 압력에 대한 내용인데, 문제는 지금 없고요. 요건 뭐 드라이아이스 관련된 것들, 질문하고 있는 내용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론해서 현상 설명하고 근거 서술하시오. 여기서 왜 어떤 현상이 벌어질 건지, 그리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라는 건데, 이런 내용들이 일단 다 중등 교과 과정하고는 관련이 있습니다. 중등 교과 과정 관련이 있는 내용이고, 근데 중등 내신이나 이런 데서 다루는 수준 가지고는 답을 쓰기는 매우 어려운 내용이고요. 거기서 더 심화된 내용들, 이 관련 단원에 더 심화된 공부가 필요하다. 그리고 주변의 다른 단원들, 당장 중등 교과 과정이 다루지 않는 단원이긴 하지만 다른 단원들에 대해서도 좀 폭넓게 볼 수 있어야 문제에 대한 생각을 좀 더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요거는 뭐 경기 영재고 상태 변화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드라이아이스 넣고 어떻게 변하는지, 이게 지금 드라이아이스라는 게 고체에서 바로 기체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압력을 높여주게 되면은 액체 상태 이산화탄소를 관찰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 관련된 거고, 관련된 이제 실험에 대해서 물질의 상태 변화, 여기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험 결과에 서술된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고서 이제 어떤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찾아서 쓰라는 건데, 중등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여기서 이제 더 심화된 내용으로 이제 상평형 곡선이라는 걸 다루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까지 학생들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보면 답안 작성이 쉬워지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제대로 된 답안을 쓰기가 꽤 어려운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다른 문제들도 대략적으로 뭐 보여만 드리는 건데, 일단 중등 과정 관련 단원인 건 맞는데 단순히 중등 내신 수준으로 공부한 거는 어림도 없다. 더 깊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입학을 한 다음에 과목들이 있는데, 지금 요거는 현재 지금 교육 과정이 이제 통합과 가고, 그 다음에 화학이랑 물리의 경우는 이제 일반 선택이랑 뭐 진로 선택 이렇게 달라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2028년 뭐 입시 때부터 적용되는 그거 이전의 거긴 합니다.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학생들 기준으로 지금 커리큘럼인데, 요 내용들이 전부 다 1학년 때 다뤄지는 겁니다. 화학 1, 2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 일반 고등학생들이 보는 화학은 화학 2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학교 자체 교재를 쓰긴 하는데, 화학 1, 2 수준에서 다루는 거는 현재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화학 1, 2 수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다 1학년 때 다뤄집니다. 이게 지금 서울영재고만 예시를 들었는데, 다른 영재고도 다들 비슷하거든요. 다른 그 일반고 갔을 경우 2, 3학년 때 다룰 내용들이 영재고에서는 1학년 때, 과거도 거의 비슷합니다. 1학년 때 다루시고, 2학년 올라가면은 더 심화된 과정들에 대한 공부들을 하게 된다. 근데 과거 영재고는 고등학교 교과과정, 일반고 갔을 때 하는 그 교과과정 내용 이상의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입학 전에 화학 원투 수준의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끝나 있어야 된다. 대개의 경우 일반 화학 정도까지는 한번 마치고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자사고죠? 용인 외고 과목들을 보면 고급 화학, 뭐 화학 과제 연구, 유기화학 등등 뭐 다른 특성 이제 좀 더 심화된 것들 공부를 하도록 이제 과목들이 개설이 되어 있고요. 이게 모든 학생들이 다 아는 건 아닙니다. 그럼 입학한 학생들 중에 이제 나는 화학 쪽으로 좀 더
강점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다. 이런 학생들한테 깔리는 수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하나고의 경우도 2학년 때 화학 원투 수준이 끝나고 그 이후에 이제 좀 더 심화된 내용들의 대한 수업들이 들어간다. 이공계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과거 영재고 아니면은 조금 이제 방향을 틀면은 뭐 의대 쪽을 생각한다거나 하는 그런 학생들이 이제 선택하는 게뭐 자사고 쪽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런 쪽에서 화학을 이제 좀 주력으로 삼고자 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더 심화된 내용까지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다음에 요 내용은 이제 비교과 활동 학교에서 이제 요거는 뭐 세부 특기사항 이런 거 관계된 내용인데 뭐 서울영재학교 예시를 든 겁니다. 고등학교 가서 지금도 중학생들만 해도 수행평가가 좀 학생들한테 부담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수행평가 때문에 뭐 밤에 늦게 자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은데 고등학교 들어가면 그게 조금 더 수행평가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이제 고등학교 가서 공부해야지라는 게 막상 쉽지는 않다. 그래서 할 게 많기 때문에 시간을 쓰기 위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예습 형태로 공부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어, 문제 유형을 보면은 형성 엔탈피 어쩌고 저쩌고 하고 계산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교과 과정, 지금 이제 저희가 수업하고 있는 거에서는 올림피아드 화학이라는 과정에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한국중학생화학대회에서 그냥 거의 동일한 문제를 다룹니다. 단지 이제 문제가 이렇게 길게 나오지 않고 딱 필요한 부분만 들어가서 뭘 묻는지 바로 드러나게 아주 단순하게만 해서 묻긴 하지만 동일한 내용에 대한 것들을 화학대회를 준비를 하면 다 연습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 말씀드리려고 넣어둔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화학대회에서 다뤄지는 거랑 이제 문제 길이, 지문이 조금 더 들어간다 이런 게 차이가 있는 거지 막상 문제 해결하는 데 필요한 거는 중학생 화학대회 준비하는 거랑 동일한 내용을 사용하는 문제들이다. 막상 계산하는 난이도라든지 이런 것 정도도 중학생 화학대에서 다루는 거랑 큰 차이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심화 학습을 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 좋은데 중학생들이 아직 어리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 뭐 중1, 2, 3 요까지 했을 때 아직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그렇게 어려운 단계로 바로 들어갈 수는 없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진행하는 게 이제 단계별로 학습을 시키는 건데 일단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많이 지치는 게 이제 좀 좌절한다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해보다가 아, 왜 안 되지 하고 힘들어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 학생들이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이만큼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 근데 막상 공부를 해보면 저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게 계단식으로 변해나가거든요. 요 과정에 있을 때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는 있는데 지금 막상 실력이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그전엔 안 되던 게 어느 순간부터 그냥 술술 풀리는 거. 이게 여기 제가 수업하면서 아이들한테 이 얘기를 전할 때는 니들 다 게임을 하잖냐. 게임할 때 경험치가 쌓이고 레벨업 하게 되면 기존에 못하던 스킬들을 쓸 수 있고 뭐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랑 똑같은 거다. 결국은 요 과정에서 얼마나 잘 이제 공부를 해 나가느냐. 지금 당장 나는 하는데 안 돼요 하는 거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좌절하지 말고 조금 더 해봐라. 된다. 좀 더 해서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면 해결이 될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어떤 목표 없이 공부하기는 좀 힘들지 않냐. 이 중간 단계로 이제 공부해 나가는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화학 대회를 준비를 해보라고 추천을 합니다. 이거 자체가 저기서 수상을 한다고 해서 어디 뭐 영재고에서 뽑아줄 거나 이런 것도 없고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아무런 혜택이 없는데 그래도 이거는 학생들한테 이제 공부하는 수단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준비하겠다는 아이들한테는 얘기를 하죠.
이거 그냥 공부하면 재미없지 않냐. 어머니하고 일을 해라. 평소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엄마 내가 요번에 공부해서 어떤 결과를 내볼 테니까 엄마한테 그거 걸고 뭐 해봐라.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죠. 예, 한 번은 어떤 학생이 공부는 좀 오래 했던 학생입니다. 오래 했던 학생인데 매번 할 때마다 이제 하고 까먹고 했던 학생인데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오래 다니긴 했는데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대회 준비를 할 때 열흘인가 남겨놓고 그때부터 갑자기 열을 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또 갑자기 왜 그러니 그랬더니 어머니가 요번에도 상 못 받으면 폰을 압수하겠다고. 이제 폰이 걸리니까 이제 학생이 이제 그제서 이제 공부를 해서 결국은 수상하고 폰을 지켰다고 이제 시험 끝난 뒤에 웃으면서 오더라고요. 이제 그 학생은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이제 들어갔고요. 요번에 이제 들어갔으니까 열심히 잘 다니고 있겠죠. 그리고 영재고 입시 준비, 요것도 이제 학생들이 중학생 입장에서 이제 노려볼 수 있는 하나의 목표. 중간에 이제 앞으로 더 멀리까지 이제 가기에는 당장 지금 화학 원투에 해당된 올림피아드 화학 공부하면서 아, 이게 나중에 너네 대입 관련된 거야. 이게 지금 안 와닿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간 단계로 공부하는 과정에서 거치는 중간 목표로 삼을 만한 거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저희가 공통으로 이제 물리랑 마찬가지로 단계별로 이제 학습을 진행시킨다라는 얘기인데 일단 일반 화학이라고 하는 게 물리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일반이라는 게 제너럴 아까 뭐 일반적인 거 화학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전반적인 내용들 다 다루고 있는 거에서 그중에 고등 교과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들 이 올림피아드 화학이라고 하는 저희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이 이 정도 내용 다룬다. 이게 얼마나 심화된 내용까지 들어가느냐, 몇 개의 주제를 다루느냐. 중등화학이 그러면은 이 전체에 비해서 얘네 갭에 비해서 일반 화학하고 올림피아드 화학 갭에 비해서 중등화학이라는 게 상당히 지금 좁게 잡혀 있거든요. 실제 고등과정에서 다루는 화학에 대한 주제를 100으로 잡았을 때 중등과학에서 다루는 주제는 한 30, 40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깊이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물론 영재고 준비면은 여기서 내용 깊이는 이 정도까지는 돼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한다면 일단 뭐 영재고 준비 좀 더 폭넓게 이제 잡아서 이렇게 합격할 거라는 거 전제하에 내가 영재고 붙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고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좀 해주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이게 한 번에 여기에서 바로 2단계로 넘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중간에 집어넣어 준 게 딜라자비 과정이나 디dim화학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충격을 좀 줄이기 위해서 다루는 범위를 좀 더 넓혀주고요. 그다음에 깊이를 조금 더 깊게 해서 중등하고 고등 과정에서 다루는 거에 이제 갭을 줄여주는 브릿지 과정이 이제 빌라달이랑 비딩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좀 더 세부적인 거 말씀드리면 벨라잡이랑 디딤이 이제 브릿지 과정을 하는 부분이고 아무래도 좀 더 저학년 학생들이 많습니다. 저학년 학생들이 많다는 편이고 이제 수업 횟수나 이런 것들은 지금 물리에서 한 거랑 거의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올림피아드 화학 과정이 물리보다는 회차가 조금 더 2회차 정도 좀 더 적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물리 과정까지 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화학 길라잡이랑 비딩화학 아직은 이게 기존에 하고 있던 거랑 저희 이제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데 5월 달부터 지금 물리와 마찬가지로 테스트 횟수를 늘릴 겁니다. 이게 총 8회 수업 중에 2회 테스트를 하게 되니까 학생들이 테스트에 대한 부담을 좀 많이 느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잘 못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고 시험을 안 보고 어떻게 도망갈 수 없을까를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는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죠. 많이 달래느라. 이거 못 봐도 상관은 없지 않냐. 지고 망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못 본다고 너네가 뭐 학교에서 뭐 쫓겨나는 것도 아니고 아무 문제 없지 않냐. 너네 복습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
시험 봐서 부족한 부분 찾아내서 그 부분 복습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아무리 달래도 아무래도 시험을 한 번에 좀 몇 단어를 몰아서 보다 보니까 부담을 느끼는 게 크더라. 그래서 단원별로 테스트를 진행하면은 좀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냐. 요번에 아까 원장님이 계속 얘기하셨던 것처럼 학원의 이제 홈페이지가 기존에는 그냥 외부 업체에 맡겼던 거라서 저희가 임의로 그거를 필요한 기능을 더 넣거나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이게 지금 안 되던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따로 이제 개발자분 붙여가지고 홈페이지를 그렇게 개선을 하고 저희가 이제 해보면서 아 이런 내용들은 요거 뭐 어떤 기능을 더 넣어달라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자유자재로 좀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테스트 보고 학생들이 이제 본인이 테스트 보는 것 좀 편할 때 접속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결과도 바로 나오고 성적도 좀 누적돼서 처리되고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 이렇게 다 드러나니까 이제 단원별로 테스트를 하게 되면 이제 조금 더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그때 복습을 하면서 진행하면은 그게 도움되지 않을까 해서 테스트 회차가 이제 길라잡이가 총 8개 단원이고요. 디딤화학도 지금 현재는 8개 단원입니다. 그래서 단원별로 테스트 보는 형태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5월부터. 그다음에 올림화학이랑 일반화학 과정. 지금 여기는 아직은 지금 일반화학은 지금 크게 지금 당장은 뭐 손댈 과정은 아니고요. 그리고 올림화학 과정이 이게 교과 과정 바뀌게 되면은 물리화학 과정도 지금 물리에서 기존에 물리가 뭐 상중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30회차를 통으로 가다가 지금 2개로 쪼갰다라고 하시는데 원리화학 같은 경우도 조금 지금과는 다르게 좀 변동을 좀 주긴 해야 됩니다. 요거는 아직은 저희가 이제 원리화학 같은 경우는 하이탑을 같이 교재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각 선생님들마다 이제 자체 이제 교재랑 하이탑이랑 같이 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나오고 있던 하이탑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요거는 이제 내년에 이제 겨울 넘어갈 때쯤 그때부터 이제 과정이 한번 또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거기 맞서서 이제 시험이나 이런 것 좀 조정이 있을 예정이고요. 이게 지금 재정교육과정의 화학이 이제 통합화학 이후에 일반 선택으로 화학이라고 해서 100개 단원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진로 선택이라고 해서 이제 2개 파트 이제 또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일반 화학 기준으로 단원들이 구성되어서 이제 화학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스토리가 쭉 진행되는 게 있거든요. 전반적인 스토리 진행과 관련돼서 보면 내용이 좀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이거 했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게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일까 이제 그런 거 감안해서 이제 단원이나 이런 거 조금 조정을 새로 해서 자체 교재로 그때 되면 운영하게 될 거고 지금 바뀐 교과 과정이 적용되면은 제일 큰 차이점이 오비탈이라는 내용, 원자 구조에 대한 내용이 빠지게 되는데 요거를 근데 빼고서 화학에 대한 얘기를 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학의 물질에 대한 걸 얘기하는 과목인데 제일 기본이 되는 단계 입자가 원자인데 원자에 대한 거를 빼버리고 이야기를 진행하겠다라는 게 조금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져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제 수업할 때는 다 반영을 해서 요 교과 과정 외의 것도 더 추가한 내용들로 구성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화학 대회까지 이제 준비가 들어가게 되면 물리와 마찬가지로 연 2회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2회로 바뀐 지가 이제 재작년 겨울에 이제 처음 2회로 바뀌었고요. 갑작스럽게. 그리고 작년 겨울에 갑작스럽게 일반 심화 구분해서 시험을 보겠다. 그전에는 그냥 한 난이도로만 시험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일반 심화로 구분해서 보겠다라고 했는데 지난 겨울에 이제 시험 본 거 시험지를 점검해 보니까 출제 범위는 결국은 다 일반학 범위까지 다 들어간다. 그러면 뭐가 다르냐? 이제 같은 단원의 내용을 문제로 낸다 하더라도 일반에서 출제되는 문제는 좀 더 쉽게, 심화 쪽은 좀 더 난이도 높게 이런 차이 정도인 거지
범위는 일반화 범위까지 다 봐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시험 형태가 기존에 60문항짜리로 2시간 보던 게 이제 50문항으로 바뀌었다. 이 정도만 이제 변화가 있고, 나머지는 기존에 하던 거랑 마찬가지로 사지선다 형태로 전부 객관식입니다. 다 1개짜리고요. 그 다음에 감점제 적용하는 거는 이거 비례값을 0으로 맞춘다라고 하는데, 찍어서 낼 수 있는 이론적인 이 찍을 확률, 찍어서 맞출 확률이랑 틀릴 확률을 고려했을 때 보기가 4개짜리니까 찍었을 때 맞을 확률은 4분의 1이죠. 맞으면 3점, 틀릴 확률이 4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1점. 그럼 기대값이 0이 되거든요. 이제 찍어서 점수 내는 거를 방지하겠다라는 걸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 이제 대상은 그냥 중학생은 다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일단 올림피아파 과정이 이제 개념을 준비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그걸 복습하고 문제 연습하는 단계로 스텝 과정이라는 것들이 중간에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방학 때 시험 보기 전에 이제 방학 때 파이널 과정으로 해서 문제 연습을 본격적으로 시키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그러면은 언제 어떤 과정을 어떻게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되나요?에 대한 이제 질문에 대한 제 답인데요. 일단 영재고 입시라는 걸 일단 타이틀을 놓고 본다면 여기서 이제 거꾸로 계산해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원림화학이 대충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니까 여기까지 끝낼 거면은 이때쯤 시작한다. 지금 5월에 개강된 올림화학 같은 경우는 5월에 시작하면은 겨울방학 거의 직전에 이제 이게 종강이 되거든요. 올림화학 1, 올림화학 2 과정 다 했을 때 겨울방학 직전까지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겨울방학 때 파이널 과정 한번 겪어보고 학생들이 일반 화학대회 일반 난이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쭉 더해서 심화까지 공부를 해본다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5월에 개강되는 과정이면. 5월에 개강되는 과정이 뭐 맞추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이제 그다음 개강이 이제 여름 방학 때쯤인데, 그때 시작이 되게 되면 겨울 방학 끝날 때쯤 종강이기 때문에 겨울에 이제 화학 대회 시기는 좀 어렵고, 이게 끝나면 스펙 과정 거쳐서 여름에 한번 도전해보고, 이제 화학 대회를 거친 학생들이랑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냥 공부하는 과정이 한 28주. 근데 거기에 이제 학생들이 내신 기간이 휴가 기간이 걸려버리면 거의 한 7, 8개월 정도 나오거든요. 그 기간 동안 내용을 쭉 공부를 하다 보면 뒤에 가서는 저 앞에 했던 내용을 상당히 까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복습을 하고 이제 문제 연습을 통해서 완전히 자기걸로 소화를 하고 다지는 과정이다. 그래서 한번 내용을 공부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도록 이게 완전히 자기걸로 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화학 대회까지 한번 해보는 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이건 하나 예시들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는 지금 대부분 요 시기에는 수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화학 공부하던 아이들도 제가 요즘 수학하고 내 숙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화학 숙제 오늘 못 해왔어요. 이런 학생들 꽤 많이 있어요. 네, 시기에 따라서 이 학생들이 어떤 과목에 더 집중을 해야 될 시기가 있고, 내신 기간에 내신 집중해야 되는 거 있고, 그래서 이제 특정 시기에 어떤 거를 공부할 건지 그렇게 이제 잡아 나갔을 때 이제 우리 아이가 언제쯤에는 어떤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될지는 여기서부터 거꾸로 계산을 해서 좀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쉽네 여기 정도만이라도 해보자 이런 식으로라도 이제 계획을 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요건 하나 예시 과정으로 넣어놓은 거고요.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